안녕하세요. 저는 62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35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열심히 모았어요. 얼마냐고요? 3억 5천만 원이요. 제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요.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1년이면 2배가 돼. 나만 믿어. 저는 믿었어요. 남편 몰래 그것에 전부 넣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찾아가니까 이사를 갔더라고요. 제가 설마 사기당한 걸까요? 2024년 2월이었어요. 저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35년을 일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가 27이었으니까 정말 오래 일한 거죠. 창구에서 고객들 맞이하고 예금 업무 보고 대출 상담하고 그렇게 35년을 보냈어요. 퇴직하는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연금은 받지만 월 150만 원이에요. 남편 연금 합쳐도 300만 원이고요. 요즘 물가에 30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비라도 나가면 금방 바닥나죠. 그래서 저는 평생 저축했어요. 남편도 모르게요. 제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따로 모았어요. 처음엔 적금으로 시작했어요. 5년 만기 적금이 끝나면 또다시 적금 들고 그렇게 15년을 모으니까 1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금으로 굴렸어요. 이자가 쌓이고 또 제가 보너스 받으면 더 넣고 35년을 그렇게 모으니까 3억 5천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몰랐어요. 저희 집은 남편이 가게를 관리하거든요. 제 월급도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저는 제 비밀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요. 남편이 갑자기 아프거나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자식들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쓰려고 모은 거예요.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큰아들 민우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에요. 작은 딸 지수는 아직 미혼인데 회사 다니면서 자취해요. 둘 다 사는 게 빠듯해 보이더라고요. 명절 때 보면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특히 민우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에 힘들어 보여요. 그런 자식들한테 제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건데 이제 와서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모은 거예요. 3억 5천만 원이면 남편이랑 둘이서 조심히 쓰면 20년은 버틸 수 있어요. 병원비 나가도 되고 여행도 한두 번 다녀올 수 있고요. 그 돈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퇴직하고 집에서 쉬는데 매일 그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조회하면 나오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안심이 됐어요. 이제 괜찮아. 이 돈만 있으면 자식들한테 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퇴직한 저를 보고 이제 편하게 살자고 했어요. 평생 고생했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도 고생했다고요. 남편은 착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저한테 소리 지른 적 없어요. 성실하고 검소하고 가족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에게 비밀 통장이 있다는 걸 숨기는 게 조금 미안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서 말하면 남편이 놀라면서도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비밀로 했어요. 3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돌아보니 김명희였어요.
교회에서 30년을 함께한 친구예요. 명희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67세죠. 교회 권사님이세요. 저보다 먼저 은퇴하셨고 남편분은 자영업 하시다가 지금은 쉬신대요. 우리는 30년 전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부터 친구예요. 명희 언니가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게 기억나요. 새로 왔냐고 집이 가깝다고 같이 다니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같이 교회 갔어요. 명희 언니는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에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보다 신앙심도 깊어 보였어요. 30년 동안 같이 예배 보고 식사하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했고 기쁠 때 함께 웃었어요. 그런 언니였어요. 마트에서 만난 명희 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쉰다고 했죠. 그런데 명희 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집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고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명희 언니 집으로 따라갔어요. 언니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명희 언니가 물었어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저는 연금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명희 언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연금만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저는 그래도 검소하게 살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명희 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말했어요. 35년 동안 은행 다녔으면 좀 모았을 거 아니냐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하지만 명희 언니는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검소한지 안다고. 분명히 모았을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물었죠. 명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기회냐고 물으니까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투자라고요. 그 순간 저는 조금 경계했어요. 은행에서 35년 일하면서 투자 사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명희 언니는 이건 다르다고 했어요. 자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좋다고요. 해외 부동산 투자래요. 동남아 쪽인데 지금 개발 붐이 엄청나다고요. 1년만 투자하면 원금이랑 수익 합쳐서 2배가 된대요. 제 귀가 솔깃해졌어요. 2배라고요. 3억 5천이 7억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건 사기 아니냐고 물었죠. 명희 언니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도 이미 6개월째 하고 있다고. 매달 이자가 나온다고요. 명희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통장 내역이었어요. 정말로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자래요. 월 3%씩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놀랐어요. 진짜였어요. 명희 언니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언니는 자기가 거짓말하겠냐고 했어요. 30년 친구인데요. 저는 명희 언니를 믿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잖아요. 교회 권사님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희 언니가 말했어요. 이거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라고. 그럼 왜 저한테 알려주냐고 물으니까. 저랑 30년 친구니까 제 노후 준비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명희 언니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는 언니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물었어요. 5천만 원 넣었대요. 1년 되면 1억이 된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천이 1억이라고요. 그럼 제 3억 5천은 7억이 되는 거잖아요.
7억이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병원비 걱정도 없고 자식들 결혼 자금도 보태줄 수 있고. 그런데 명희 언니가 말했어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대요. 투자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곧 마감된다고요. 그럼 빨리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명희 언니가 저를 위해서 자리 하나 확보해 놨대요. 천천히 생각해 보래요. 근데 너무 오래 고민하면 기회 놓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3억 5천을 투자하면 7억이 돼요. 하지만 혹시 잃으면 어떡하죠? 35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명희 언니를 믿었어요. 30년 친구고 권사님이고 실제로 이자 받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욕심이 났어요. 7억이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고, 병원비 걱정도 없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해보자. 명희 언니를 믿자. 30년 친구를 믿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투자하겠다고 말하려고요. 언니는 전화 받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잘 생각했다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빨리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명희 언니를 만났어요. 교회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명희 언니는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니까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투자 계약서래요. A사 용지 3장이었어요. 저는 꼼꼼히 읽어봤어요. 은행에서 35년 일했으니까 서류 보는 건 자신 있거든요. 계약서에는 투자 금액, 투자 기간, 수익률 이런 게 다 적혀 있었어요. 투자 기간은 1년이었어요.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요. 수익률은 연 100%였어요. 그러니까 3억 5천을 넣으면 1년 후에 7억을 받는 거예요. 계약서 하단에는 투자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라고요. 주소도 있고 대표자 이름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연 100% 수익률이라니. 은행 이자가 연 3%인데 100%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명희 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왜 그러냐고 걱정되냐고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불안하다고요. 명희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요. 해외 부동산은 국내랑 다르다고. 지금 동남아는 개발붐이라 땅값이 매일 오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불안했어요. 혹시 사기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명희 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기가 30년 친구를 속이겠냐고요. 자기도 5천 넣었고 벌써 6개월째 이자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명희 언니가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투자회사에서 온 문자래요. 매달 이자 입금 안내 문자였어요. 정말로 매달 15일에 15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5천만 원에 월 3%니까 150만 원이 맞았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실제로 이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명희 언니가 말했어요. 믿으라고요. 자기가 언제 저를 실망시킨 적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명희 언니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남편이랑 싸웠을 때도 위로해줬고,
아들이 사고 쳤을 때도 같이 걱정해줬고, 딸이 대학 떨어졌을 때도 같이 울어줬어요. 명절마다 같이 음식 만들었고, 여행도 몇 번이나 함께 다녀왔어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갔어요. 그런 친구가 저를 속일 리 없잖아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어요. 박순자. 그 세 글자를 쓰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명희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다고 1년 후에 고맙다고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금은 언제 보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내일이라고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통장에서 돈을 빼서 내일 보낸다고요. 명희 언니가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줬어요. 투자회사 법인 통장이래요. 저는 그 계좌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3억 5천만 원이 7억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7억이 있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명희 언니 만났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래 하고 다시 TV를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이렇게 큰 돈을 남편 몰래 투자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은행 예금 말고는 절대 투자 안 하는 성격이에요. 주식도 안 하고 펀드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한테 해외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사기라고 하면서 말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하기로 했어요. 1년 후에 7억이 되면 그때 말하면 되니까요. 그럼 남편도 놀라면서 잘했다고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제 비밀 통장에 접속했어요. 잔액 조회를 했어요. 3억 5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 돈을 다 보내도 되는 걸까요? 35년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명희 언니가 알려준 그 번호요. 이체 금액 3억 5천만 원. 손가락이 떨렸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정말 보내도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명희 언니는 30년 친구예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실제로 이자 받고 있어요. 계약서도 있고 회사 도장도 있어요.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최종 확인을 눌렀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이체가 완료됐다고요. 3억 5천만 원이 송금됐다고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보낸 거예요. 제 35년이 지금 다른 통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돼요. 1년 후면 7억이 돼요. 저는 명희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송금했다고요. 곧 명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확인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이랑 영수증을 내일 준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명희 언니가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예배 끝나고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예배 보고 명희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고 영수증도 있었어요.
3억 5천만 원 투자금 수령했다는 영수증이요. 회사 직인도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관했어요. 집에 와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남편이 못 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없다는 게 불안했어요. 35년 동안 그 돈이 있다는 게 제 안전망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1년만 지나면 7억이 돼요. 그럼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은 금방 지나가겠지. 그동안 남편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 명희 언니를 믿어. 30년 친구를 믿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4월이 됐어요. 명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 달 이자가 나왔대요. 월 3%니까 1,050만 원이요. 언니가 통장 내역을 문자로 보내줬어요.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진짜였어요. 사기가 아니었어요. 제 투자도 1,05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명희 언니가 말했어요. 다음 달 15일에 제 통장에도 들어올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매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5월 15일만 기다렸어요. 그날이 오면 제 통장에도 1,05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정말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명희 언니를 믿길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5월 15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5월 15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력을 봤어요. 하루하루 동그라미를 그으며 날짜를 세웠어요.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15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오면 제 통장에 1,05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3억 5천만 원의 월 3%니까요. 은행 이자로는 평생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5월 14일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켰어요. 제 비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53만 원이었어요. 3억 5천만 원이 있던 그 통장에 이제 53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괜찮을 거예요. 내일이면 1,050만 원이 들어올 테니까요. 5월 15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바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은행 앱을 켰어요. 통장 내역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였어요. 아마 오전 중에 들어올 거예요. 은행 업무 시간이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기다렸어요. 30분마다 앱을 켜서 확인했어요.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11시. 하지만 계속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는 바로 받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명희 언니가 말했어요. 회사 업무 처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요. 오후에는 들어올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1시, 2시, 3시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됐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급하게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입금 1,050만 원. 정말로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행 앱을 켜서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로 1,0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입금자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였어요. 투자회사 이름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1,050만 원. 한 달 만에 1,050만 원을 번 거예요. 은행 이자로는 1년 동안 받아야 할 돈이에요. 진짜였어요. 명희 언니 말이 맞았어요. 사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들어왔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명희 언니도 기뻐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제 믿냐고 물었어요. 저는 완전히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1년만 기다리면 7억이 될 거예요.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식사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다고요. 남편은 의심 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후에 7억이 되면 그때 말할 거예요. 그럼 남편도 놀라면서 기뻐할 거예요. 6월이 됐어요. 저는 매일 명희 언니와 통화했어요. 언니도 저처럼 이자를 잘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1년 후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7억 생기면 뭐 할 거냐고 물으면 저는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 여행이요. 남편이랑 한 달 정도 여행하고 싶다고요. 명희 언니는 집을 사고 싶대요. 지금 사는 집이 전세인데 집을 사서 자기 명의로 갖고 싶대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6월 15일이 됐어요. 또 이자가 들어왔어요. 1,050만 원이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안심했어요. 2달 연속으로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건 확실한 투자예요. 7월도 마찬가지였어요. 15일에 정확하게 1,0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통장 잔액이 3천여만 원이 됐어요. 석 달 만에 3천만 원을 번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명희 언니와 저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웃었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친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교인들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8월이 됐어요. 이번에도 15일에 이자가 들어왔어요. 네 달째예요. 1,050만 원씩 4번 받았으니까 총 4,200만 원이에요. 제 통장에는 이제 4,700만 원이 있었어요. 석 달 전 53만 원이었던 통장이 이제 4,700만 원이 됐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식이면 1년 후에는 정말 7억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 몰래 그 돈으로 뭔가 사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평소에는 세일 코너만 보던 저였는데 그날은 명품 코너에 갔어요. 핸드백을 보고 있었어요. 20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통장에 4,700만 원이 있고 매달 1천만 원씩 들어오고 1년 후면 7억이 될 거예요. 저는 그 가방을 샀어요. 평생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산 거예요.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가방을 매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바로 여유 있는 삶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가방을 봤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저는 명희 언니가 선물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은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명품 가방도 샀고
남편한테 계속 숨기고 있고, 하지만 1년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 다 털어놓으면 돼요. 남편도 이해해 줄 거예요. 7억이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9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15일이 됐는데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계속 통장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됐어요. 그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한테도 안 들어왔대요. 하지만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다고요. 회사 업무 처리가 밀렸거나 주말이 끼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조금 늦는 거겠지.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올 거예요. 9월 16일이 됐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17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명희 언니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도 아직 안 들어왔대요.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에 문의해 봤는데 곧 처리된다고 했대요. 저는 언니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동안 4달 동안 잘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도 조금 늦을 뿐이겠지. 곧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9월 20일이 됐어요. 이미 5일이 지났어요. 저는 명희 언니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9월 20일이었어요. 저는 명희 언니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언니가 받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어요. 바쁜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자가 언제 들어오냐고요. 명희 언니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곧 한꺼번에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언니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9월이 다 지나갔어요. 한 달 내내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저는 매일 통장만 확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점심 먹고 확인하고, 저녁 먹고 확인하고, 잠들기 전에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계속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0월이 됐어요. 저는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이자 언제 들어와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교회 가는 날이에요. 저는 명희 언니를 만나려고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교회에 도착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명희 언니 자리를 봤어요. 하지만 언니가 없었어요. 예배 시작 종이 울렸어요. 그래도 언니는 오지 않았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저는 예배 내내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늦게 오나 싶어서요. 하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다른 권사님께 물었어요. 명희 언니 어디 갔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모르겠다고 요즘 교회에 안 나온다고요. 지난주에도 안 나왔고 저번 주에도 안 나왔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명희 언니가 2주째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교회를 나와서 바로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안 받았어요. 계속 걸었어요. 5번, 6번, 7번. 하지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저는 명희 언니 집으로 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뛰어갔어요. 숨이 차도 계속 뛰었어요.
언니 집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번호예요. 예전에 언니가 알려줬거든요. 하지만 문이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만 났어요. 저는 다시 눌렀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눌렀어요. 하지만 역시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저는 인터폰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기다렸어요. 혹시 나올까 싶어서요. 30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는 급하게 여쭤봤어요. 405 김명애 씨 아시냐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죠, 옆집인데요. 저는 물었어요. 요즘 집에 계시냐고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 안 보인다고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요. 불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난다고요. 혹시 이사 간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사를 갔다고요. 명희 언니가 이사를 갔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저는 아주머니께 더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냐고요. 아주머니는 9월 중순쯤부터라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달은 된 것 같다고요. 9월 중순이요. 그때가 이자가 끊긴 시점이에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명희 언니가 사라진 거예요.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걸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사기당한 거예요. 30년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3억 5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35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제발 연락 좀 해요. 저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어디 있어요? 언니 왜 이래요? 언니 제발 연락 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새벽 2시, 3시, 4시.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또 명희 언니 집으로 갔어요. 혹시 어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405호에 대해 물어봤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9월 20일에 전출 신고가 됐대요. 이사 간 지 2주가 넘었다고요. 새 주소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요. 저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명희 언니가 계획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9월 중순에 이자 끊기고, 같은 시기에 이사 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를 속인 거예요. 30년 친구가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서류요.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어디라고요. 저는 그 주소를 검색했어요.
인터넷 지도로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주소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빈터였어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서에 적힌 번호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없는 번호래요. 모든 게 가짜였어요. 회사도 가짜, 주소도 가짜, 전화번호도 가짜, 다 거짓말이었어요. 명희 언니가 저를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 4개월 동안 들어온 이자도 그게 다 제 돈이었다는 걸요. 3억 5천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을 이자라는 명목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으니까요. 나머지 3억 1천만 원은 명희 언니가 다 가져간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5년이 사라졌어요. 제 노후가 사라졌어요. 명희 언니를 믿었던 30년이 무너졌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이 일하러 나간 빈집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되찾죠? 아니, 되찾을 수는 있는 걸까요? 명희 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30년 친구였는데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에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죠? 3억 5천만 원을 잃었다고, 35년 모은 돈을 사기당했다고,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어떻게 말하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남편은 제가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수십 통을 보냈어요. 제발 연락하라고. 왜 이러는 거냐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10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남편한테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35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다고. 3억 5천만 원이라고. 남편 몰래 모은 거라고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을 투자했다고. 명희 언니가 좋은 투자라고 해서. 그런데 사기였다고. 명희 언니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억 5천이라고요. 35년 동안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 듣는 남편의 고함이었어요. 미쳤냐고. 35년 동안 숨기고 돈을 모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이 머리를 감쌌어요.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그냥 날릴 수 있냐고, 누구한테 당했냐고 물었어요. 명희 언니라고 했어요. 30년 친구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어떻게 30년 친구가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없다고 했어요. 다 없어졌다고요. 명희 언니가 다 가져갔다고요. 남편이 벽을 쳤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정신이 있냐고. 35년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날렸냐고. 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서 1년이면 2배가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2배가 말이 되냐고. 은행에서 35년 일한 사람이 그런 말을 믿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은행에서 35년 일했으면서 그런 사기를 못 알아봤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2배가 된다는 말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는 했냐고 물었어요. 아직이라고 했어요. 언제 당한 거냐고 했어요. 한 달 전이라고 했죠. 남편이 한 달 전이면 당장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하고 있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무서웠다고. 남편한테 말하기가 무서웠다고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어요. 저를 뭘로 보는 거냐고 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숨겼냐고요.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말도 안 하고 출근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혼자서요. 신고를 하러 갔어요.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사건을 설명했어요. 명희 언니가 저를 속였다고, 3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경찰관이 물었어요. 언제 당했냐고, 계약서가 있냐고, 이체 내역이 있냐고. 저는 다 있다고 했어요. 계약서도 있고 이체 내역도 있다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가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돈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가해자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렸을 수도 있고 해외로 빼돌렸을 수도 있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명희 씨를 찾아보겠다고.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3억 5천만 원을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어요. 35년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서니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 민우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어요. 딸 지수한테도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어요.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3억 5천만 원을 날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놨지만 남편은 먹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없었어요.
퇴근해서 와도 거실에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매일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 민우가 집에 왔어요. 갑자기요. 민우가 거실에 들어서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아빠가 전화해서 엄마가 큰일 쳤다고 하던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말한 거예요. 민우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3억 5천만 원이 진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엄마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요. 평생 은행 다녔으면서 사기를 못 알아봤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아냐고. 자기는 평생 일해도 그 돈을 못 모른다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렸냐고요. 저는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민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간 건데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찾을 거라고. 그런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거라고요. 민우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해결하라고. 자기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며칠 후 딸 지수도 전화가 왔어요. 오빠한테 들었다고. 엄마가 정신이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지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지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방에서 안 자고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자식들도 저한테 등을 돌렸어요. 경찰도 돈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명희 언니는 연락도 안 돼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경찰서에 갔어요.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알아서 하래요. 담당 형사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조사실에 앉았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김명애 씨를 찾았대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찾았다는 게 위치를 파악했다는 게 아니래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했다는 거래요. 경기도 어느 시로 전출 신고가 되어 있대요. 하지만 그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김명이라는 사람 모른대요. 가짜 주소였어요. 형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핸드폰도 해지됐대요. 9월 말에 해지됐대요. 은행 계좌도 조회해봤대요. 제가 송금한 3억 5천만 원이 들어간 계좌요. 그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대요. 여러 개의 계좌로 쪼개져서 나갔대요. 그리고 그 계좌들도 다 해지됐대요.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대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돈을 못 찾는다고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명애 씨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 같다고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실행한 거래요. 제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닐 거라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래요. 김명애 씨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럼 더 복잡해진다고요. 돈을 찾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형사님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렵다고요.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설령 김명희 씨를 잡아도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3억 5천만 원을 못 찾는 거예요. 35년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멍하니 봤어요.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땠냐고요? 일주일 만에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못 찾을 것 같다고요. 돈도 김명희 씨도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3억 5천만 원이요.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달에 50만 원씩 모으려고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점심도 도시락 싸서 다녔어요. 옷도 세일할 때만 샀어요. 미용실도 자주 안 갔어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그렇게 35년을 살았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3억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명희 언니 때문에요. 30년을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요. 밤마다 명희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얼굴.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던 모습. 제 손을 잡고 기도하던 모습. 다 거짓이었어요. 30년이 거짓이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어요. 남편한테 들킬까 봐요. 아침이 되면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무너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헬쑥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으려고 하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5kg이 빠졌어요.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병원에 가보래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에 갈 힘도 없었어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교회도 못 갔어요. 명희 언니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혹시 소문이 났을까 봐요. 마트도 못 갔어요. 이웃들을 마주칠까 봐요. 저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스스로 가둔 거예요. 매일 핸드폰만 봤어요. 혹시 명희 언니한테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가끔 명희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습관처럼요.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는다는 멘트만 나왔어요. 11월이 됐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춥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 지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 달 만이었어요. 오빠랑 얘기했는데 엄마 좀 보러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다음 주에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지수가 왔어요. 민우도 같이 왔어요. 두 자식이 거실에 앉았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많이 야윈 걸 본 거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못 찾을 것 같다고요. 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연금밖에 없는 거 알죠?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저희도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고요.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저희는 못 도와드린다고요. 그리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우리 학자금도 아끼면서 사기꾼한테는 3억을 줬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남편도 출근하고 없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자식들도 저를 원망하고, 돈도 다 날아갔고, 친구도 배신했고, 저는 완전히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명희 언니 얼굴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요. 순자야, 나만 믿어. 1년이면 2배가 돼. 내가 너 속이겠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새벽까지 울었어요. 그렇게 매일 밤을 보냈어요.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벌써 명희 언니가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경찰한테서도, 명희 언니한테서도, 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요.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못 찾는 거예요. 영영 못 찾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은 사라진 거예요. 35년이 사라진 거예요. 제 인생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무 희망도 없이요. 12월이 지나갔어요. 1월이 왔어요. 2월도 왔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저녁 먹을 거냐? 병원 가봤냐? 그런 말들이요. 자식들도 연락이 뜸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어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한테서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김명애 씨 찾았냐고요.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아직이라고. 계속 찾고 있다고. 하지만 소식이 없다고요. 저는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눈은 푹 꺼지고 뺨은 홀쭉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밤에는 여전히 잠을 못 잤어요. 잠들면 악몽을 꿨어요. 명희 언니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언니가 웃으며 제 돈을 세는 꿈. 언니가 저를 비웃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그리고 다시는 잠들 수 없었어요. 3월이 됐어요. 명희 언니가 사라진 지 6개월이 됐어요. 제가 돈을 잃은 지 1년이 됐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때는 설렜어요. 1년 후면 7억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족도 저를 믿지 않아요. 저는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돈은 못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명희 언니도 못 찾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연금으로 조용히 사는 거예요. 남편 눈치 보면서요. 3월 중순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즘 문 열기가 무서웠거든요. 혹시 누가 와서 뭐라고 할까 봐요. 하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누구냐고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님 맞으시냐고. 김명의 딸 김지연이라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명희 언니 딸이라고요. 저는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명희 언니랑 닮았어요. 그 여자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물었어요. 명희 언니가 어디 있냐고요? 지연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혔어요.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명희 언니가 어디 있냐고.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6개월 전이래요. 작년 9월 말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명희 언니가 죽었다고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말기 췌장암이었대요. 2년 전에 진단받았대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항암 치료를 했지만 소용없었대요. 결국 작년 9월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희 언니가 암 환자였다고요. 2년 전부터요. 그럼 제가 투자한 시점은요?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수술비가 필요했대요. 항암 치료비도 필요했대요. 하지만 돈이 없었대요. 집은 전세였고 예금도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벌였대요. 박순자 이모님만이 아니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았대요. 총 5명한테서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지연이 그걸 제게 건넸어요. 이모님 돈 3억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대요.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자들한테 전부 돌려주라고 했대요. 저는 그 현금 뭉치를 보며 멍했어요. 정말로 3억 5천만 원이에요. 제 돈이 돌아온 거예요. 지연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편지래요. 어머니가 이모님께 쓴 편지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명희 언니 글씨였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너무 미안해.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말기 췌장암 진단받은 게 2년 전이야. 수술비가 없어서 항암 치료비가 없어서 내 돈으로 치료받았어. 살고 싶었어. 죽기 싫었어.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딸은 아직 어리고 나는 죽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뿐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어. 5명한테 돈을 받았어. 그 돈으로 치료받았어. 하지만 결국 소용없었어. 암은 계속 퍼졌고 나는 죽어가고 있어. 이 편지는 딸한테 부탁해서 전하는 거야. 내 집 팔고 보험금 받고 예금 다 정리해서 내 돈 3억 5천 전부 만들었어. 다른 사람들 돈도 다 만들었어. 딸한테 전부 돌려주라고 했어. 용서해줘, 순자야. 30년 우정은 진심이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아. 3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아. 그래도 나는 살고 싶었어. 너무 비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으면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게 살아. 사랑했어, 순자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명희 언니가 암 환자였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악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지연이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이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모님 이름을 부르며 우셨대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지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 대신 용서를 빌겠다고요. 저는 지연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명희 언니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지연이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을 두고 갔어요. 3억 5천만 원을 두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가방을 봤어요. 그 안에 제 35년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돈을 찾았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명희 언니가 죽었어요. 30년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서 외롭게 죽어갔어요. 저를 속인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이고 읽었어요. 살고 싶었어 죽기 싫었어.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명희 언니도 무서웠을 거예요. 죽음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은 이해했어요. 밤이 됐어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거실에 있는 가방을 봤어요. 저를 봤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돈을 찾았다고. 3억 5천만 원 전부 돌아왔다고요. 명희 언니 딸이 가져왔다고. 명희 언니는 이미 죽었다고요. 남편이 가방을 열어봤어요. 현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오랜만에 저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준 게요.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3억 5천만 원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지만 슬펐어요. 돈을 찾았지만 친구를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명희 언니 생각을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암과 싸우면서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서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딸은 아직 어리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명희 언니 무덤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지연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기도 어느 낙골당이래요. 저는 그날 오후에 그곳으로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갔어요. 낙골당에 도착했어요. 지연이 알려준 위치를 찾았어요. 명희 언니 사진이 있었어요. 영정 사진이요. 언니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야윈 얼굴이었어요. 암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 사진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야 순자야. 눈물이 났어요. 언니 편지 받았어. 돈도 받았어. 전부 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언니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암이랑 싸우느라.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외로웠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언니. 나는 언니가 나를 배신했다고만 생각했어. 언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랐어. 살고 싶었던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저는 가방에서 국화꽃 한 다발을 꺼냈어요. 오면서 꽃집에서 샀어요. 사진 앞에 놓았어요. 언니 이해해. 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용서할게. 이제 편히 쉬어.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명희 언니 사진을 보면서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다가왔던 날이요. 같이 교회 다니자고 했던 날이요. 그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불운했을 뿐이에요. 암에 걸렸고 돈이 없었고 혼자였던 거예요. 저는 낙골당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편안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저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둘 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몰래 돈을 모았고 남편은 제가 힘들 때 외면했다고요. 우리는 서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고 모든 걸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자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아들 민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돈 찾았다는 소식 들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민우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매몰차게 대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민우도 놀라고 실망했을 거라고요. 민우가 주말에 가겠다고 했어요. 딸 지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 이해한다고요. 주말에 두 자식이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조용히 살 거라고.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싶다고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오라고. 저는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다시 저를 받아준 게요. 4월이 됐어요. 봄이 왔어요.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교인들이 반가워했어요. 어디 아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몸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명희 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보는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명희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와 함께 불렀던 찬송가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혼자 기도했어요. 명희 언니를 위해서요. 하늘에서 편히 쉬라고요. 5월이 됐어요. 저는 남편이랑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요. 2박 3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가는 여행이었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돈을 잃고 찾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손주들이었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였어요. 6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또 명희 언니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같이 갔어요. 남편도 명희 언니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우리는 꽃을 놓고 함께 기도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명희 씨도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한다고요. 저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7월이 됐어요. 저는 통장을 정리했어요. 3억 5천만 원이 다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더 이상 비밀 통장은 없어요. 모든 걸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암 환자를 돕는 단체예요. 명희 언니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8월이 됐어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돈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친구를 잃었지만 이해하게 됐어요. 가족과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모든 게 교훈이었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것.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 저는 지금 행복해요. 3억 5천만 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서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줘서예요. 자식들이 다시 저를 받아줘서예요.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어줘서예요. 명희 언니를 용서할 수 있어서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돈을 잃는 것보다 가족을 잃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돈도 찾았고 가족도 지켰어요. 하지만 누구나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35년을 지키세요.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이랑 산책하고, 손주들 보고, 교회 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명희 언니도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겠죠. 이제는 편히 쉬고 있겠죠. 언니 고마웠어. 30년 함께 해줘서, 마지막에 돈 돌려줘서,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 이제 편히 쉬어. 언니.